네, 대선 레이스의 균형 잡힌 사용 설명서 친절한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방현덕 기자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중원을 점령하기 위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노력 정말 정점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치 뉴스들을 보면 이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참 많은데 이 젠걸음 과연 변화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했는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김종인 대표님은 뭐 전에도 본인이 공개적으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든지 만난다고 말씀하셨고 평소에 워낙 가깝게 모시던 분이어서 뭐 신년이고 해서 또 조언도 드릴 겸 제가 만났는데 그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갑자기 뭐 여러분들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당황했어요. 네, 변화라고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이상돈 교수, 오늘 저녁엔 윤여준 전 장관까지 그렇죠. 예. 그야말로 뭐 보수 쪽에서 한가닥했던 인물들인데 이재명 후보가 연이어 만난단 말입니다.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을 텐데요.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겠죠. 중도 혹은 또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일 거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 30% 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재명 후보가 현재 자신의 이념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으면은 왼쪽에 어쨌든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가운데 혹은 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방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보수당의 그렇죠. 이 리더였으니까 좀 더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경청하면서 자신의 진영과 다른 진영의 말을 듣는 모습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이렇게 보수의 좀 상징적인 인물들을 만나서 뭐 식사를 하고 얘기를 듣고 그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대중들에게 비춰주고 이러면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로 표를 얻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이 효과가 장기화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단순히 뭐 식사를 하거나 일회성으로 만나거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창출하거나 하다못해서 우리 선대위에 고문으로 일해 주십시오. 네, 뭐 직함이라도 하나 주고. 그러든지 네. 아니면은 뭐 저희 선대위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십시오. 정기적으로 만나서 저한테 조언해 주십시오.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효과는 어느 정도는 있겠으나 예. 장기화하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좌측에서 우측을 향한 이 본격 행보라기보다는 깜빡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 탈출을 하기 위한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승부수이자 몸부림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마지막 승부수라 하기는 조금 아직 30일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마지막 승부수를 위한 빌드업 단계다. 어떤 단계를 밟아나가는 거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예상 못했던 이런 주변의 의혹들, 뭐 최근에는 이제 배우자 김혜경 씨 이런 의혹들이 계속 있으니까 먼저 이것부터 좀 말끔하게 해소하는 게 결국은 박스권 탈출을 위한 하나의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선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사과는 했지만 그 이후의 어떤 상황들은 좀 지지부진하고 그렇다고 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물론 의혹을 모두 해소한 다음에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하면은 더 나을 리 없겠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30일 남은 상황에서는 쉽진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가는 거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씨 의혹이 터졌지만은 지지율이 30% 중반에서 옆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타격을 크게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올라간 건 아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 모여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재명 후보의 어떤 도덕성을 보고 모인 건 아니라는 뜻이죠. 예. 도덕성보다는 아무래도 이 정책 능력이나 선명성 또 어떤 사이다 같은 그런 화끈한 그런 모습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나
보수층에서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천장을 뚫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기로에 있는 상황 결국은 본인과 주변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더 이상의 이걸 또 확대하지 않는 선에서 좀 관리 모드로 들어가면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또 무슨 의혹이 터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 리스크는 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꾀해야 30%대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전략이 과연 앞으로 29일 동안 또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이어지게 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목소리인데요. 함께 보시죠. 정확하게 건강이 아니라 지방 일정 소화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이나 이런 것도 좀 해서 해야지, 챙겨봐서 해야지 너무 이게 빡빡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얘기한 게 건강으로 와전된 것 같습니다. 네, 변화 두 번째로 잡아봤는데요. 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번 대선의 얘기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은 토론입니다. 첫 번째 텔레비전 토론을 성사하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 이후에 대한 평가들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토론이 오는 금요일 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과정에 윤석열 후보가 이 매끄럽지 않았던 순간에 하나의 요인으로 건강 문제가 나오자 성일종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의미가 사실 건강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제 어쨌든 객관적으로 그 이재명 후보보다 토론 실력이 열위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아직은 그렇습니다. 물론 첫 토론을 잘했다는 평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라서 토론을 아무래도 피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긴 하는데 네. 저는 사실 그것보다도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그 국민 입장에서는 마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토론 검증 과정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피해가고 또 뭉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예. 윤석열 후보 측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은 윤 후보는 국민이 불러낸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윤석열 후보의 그 인터뷰를 봐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치를 왜 했냐 하면은 저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다. 이걸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선거는 연애 같은 거거든요. 내가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구애를 하는 과정인데 윤 후보의 경우는 내가 유권자들이 나를 원했기 때문에 나왔다. 반대의 경우 반대의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당신이 나를 원하니까 내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에 임하는 자세도 사실은 정상적인 후보였다면은 내가 유권자의 마음을 하나라도 얻기 더 위해서 토론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필사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는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내가 원했으니까 내가 나왔는데 토론까지 해야 돼? 혹은 뭐 내가 토론 준비 좀 안 했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원해서 내가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뭐 비난받을 일일까라는 그런 기류를 풍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 토론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평가는 처음과 지금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지만 토론에 임하는 토론을 바라보는 윤석열 후보의 자세 역시도 이 변화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그야말로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어떤 상황으로 진단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뭐 본심까지 내심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첫 토론에서 약간의 자신감을 얻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토론을 최소화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좀 불안하다. 그렇습니다. 최소화하고 좀 가급적이면 피했으면. 그렇습니다. 토론에 실제로 첫 번째 토론 보면서 생각보다 약하다 아니면 생각보다 강하다. 방 기자는 어느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봤습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봤는데요. 첫 번째는 대장동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면서 한때 이재명 후보를 코너에 몰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사로서
이 과거의 강골 검사 이미지를 상당히 대중들한테 각인시켰다. 그거는 플러스 요인인 것 예.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 아리백 문제라든지 이재명 후보가 조금 장학 퀴즈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일반 국민은 모를 수 있지만 대선 후보로서는 알아야 되는 주제였던 것 같거든요. 예. 또 주택 청약 문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움을 겪었던 그렇죠.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 디테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못하고 나왔다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여전히 준비가 안 된 후보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평가하긴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7년 대선 때 그때 당시에 이 토론회 전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안철수 후보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예. 제가 갑철수입니까?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토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번 주 금요일도 있고 또 앞으로 법정 토론이 세 번 더 남았으니까 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잘하는 게 지금 평가보다는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토론이 대선 승패의 변수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다양하게 엇갈리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후보에게 이번 텔레비전 토론 본인은 여러 변화를 통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지만 앞으로 29일 뒤에 그 사이에 몇 차례 더 토론을 거치면서 이것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말실수 측면에서는 분명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주제가 될지는 지금 돌발 변수 상황이거든요. 또 말실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될지는 지금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준비된 자료, 준비된 주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것 같지만은 예. 어쨌든 지난 대선 경선 기간에 보여줬던 마이너스 말실수들은 대부분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대 후보가 어떤 카드를 토론에서 꺼내 드느냐 그에 대해서 방어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윤석열 후보의 이 대선 TV 토론이 윤석열 후보에게 미칠 영향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예, 친절한 설명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정치 방현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